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네,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네, 스페셜리스트 염승환 이사님, 염볼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이렇게 힘없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실 거예요? 오늘 다들 아마 힘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저도 좀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오늘 또 너무 좀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즐겁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입장도 있으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차분하게. 최대한 좀 차분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연초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뭐 1월 효과는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1월 효과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사실 또 우리나라가 지난 뭐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연초 되면서 시장의 색깔이 너무 갑자기 또 바뀌었고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긴축을 빨리 하니까 이게 6월에서 금리 인상도 3월로 좀 당겨진 상황이고 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양적 긴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도 던져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흡수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흡수된다는 건 성장주한테는 원래 이제 공식이 있잖아요.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이 위축되면 이제 성장주한테 불리하다. 네. 근데 작년에 하반기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일명 이제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네, 네. 약간 꿈과 관련된 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뭐 위메이드라든가 덱스터 같은 경우 한번 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네. 주가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팔자. 이거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좀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찾아봤더니 이제 작년 2, 3월에 그때랑 지금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당시에도 뭐 포스코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은행주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되게 쌌는데 못 갔을 때였어요. 근데 네. 그때도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그 기업들은 급등하고 성장주는 무너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년 만에 이 비슷한 흐름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간다기보다는 가격이 싼데 금리 상승에 유리한 그런 기업을 찾아서 시장이 찾아 들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그걸 사기 위해서 기존의 고밸류 기업들을 다 팔아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미국도 똑같이 지금 전개가 돼요. 다우는 별로 안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 공이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연초부터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약간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 경계에 있는 기업들은 빠지긴 빠지는데 생각보다 낙폭은 덜 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되게 포지션이 애매한 게 옛날에는 민감주였거든요, 가치주. 근데 이제 반도체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또 성장주로 평가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빠지긴 빠지는데 그렇게 뭐 낙폭이 크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대표적인 그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그 뭐 네이버, 네. 카카오 아니면 게임주, 근데 코스닥의 이제 대표적인 2차전지 소재 네, 네. 이런 회사들은 그냥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0% 가까이 빠질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 네.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달에 1월 효과보다는 1월 효과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색깔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네. 그런 양상인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큰 기업들이 성장주가 좀 일부 많다 보니까 국내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성장주 코스닥에 다 있잖아요. 그 그쵸. 시총상이. 그래서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한 2% 가까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흐름은 좀 코스닥에 역시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셨고요. 이제 좀 세분화해서 자세한 시장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 안 좋은 게 환율도 한 몫을 했죠. 뭐 1,200원 근처까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거잖아요. 네. 이 이유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거는 그러니까 드문 케이스죠. 이렇게 환율이 1,200원 넘을 때 외국인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고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위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달러 네. 강세 현상이죠. 그게 좀 컸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외국인들이 사는 거는 일단 이제 주로 사는 업종을 제가 봤어요. 전기전자. 네, 전기전자하고 최근에 제일 많이 사는 게 LG화학을 많이 맞아요. 사요. 화학주. 그러니까 의외죠. LG화학. 그러니까 그렇게 LG화학을 또 그전엔 팔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급나가다 보니까 사는데 또 최근에 은행주, 자동차
조선업종 이렇게 이제 많이 빠졌던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위기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융단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환율 상승도 1,200원 이상에서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좀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면요. 외국인들이 환율도 올라가지만 그냥 업종이 없어요.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다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파는 걸 보면은 주로 서비스 업종, 인터넷, 게임, 네네. 성장주, 2차전지, 소재 이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그 섹터 쪽을 좀 구분을 해가지고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있다. 근데 그 사는 섹터가 삼성전자가 속해 있다 보니까 워낙 네.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일단은 그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아직까지는 부양책이 너무 약하죠. 저번에 금리를 낮췄는데 네. 진짜 찔끔 낮췄어요. 0.025%가 원래 기본인데 0.05%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만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부양책을 쓰는 것 자체는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3월 전인대에서 아마 한 번 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걸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걸 좀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중국이 경기 부양하면 또 우리나라 수혜주들은 또 경기 민감주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도 그쪽 섹터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위안화가 아직까지는 견조해요. 위안화랑 원화랑 항상 같이 가는데 유독 작년부터는 위안화는 강한데 원화만 약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위안화가 이렇게 강할 때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환율은 좀 올라간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 환율이 꺾여야 증시도 좋아지겠지만 외국인들은 일단 위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산업과 기업에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도 똑같이. 그러니까 숲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나무 보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위기 아니고 그냥 강달러 현상인데 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 3월달에 전인데 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과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좀 분석해봤고요. 이제 좀 업종 얘기로 들어가서 자세하게 좀 섹터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스터마켓 2022에서 친환경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폐기물 관련해서 언급을 주실 때 뭐 다양한 얘기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 최근에 폐 배터리 이쪽도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폐 배터리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런 건 있어요. 폐 배터리가 작년 말부터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올해 아마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할 거예요. 그 기업이 이제 대표 기업이거든요. 이 진짜로 성일 하이텍? 예, 네. 그 회사가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 폐 배터리. 그래서 올해 공모주 총액 통해 그러니까 IPO 통해서 상장을 아마 할 거예요. 상장 준비 중인 걸로 아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또 관련 기업들이 한번 부상을 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공부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물론 버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도 사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실 거예요. 한 2년 쓰다 보면요. 느려요. 느린 데다가 이게 충전을 빨리 닳죠. 예, 너무 빨리 닳죠. 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충방전을 하다 보면 배터리 성능이 당연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전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도 뭐 5년, 최소 5년, 이제 많게는 자동차는 10년은 써야 되니까 네. 그 정도 만약에 5년에서 10년 정도 쓰다 보면 분명히 성능이 저하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500km를 주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400에서 300밖에 안 나와요. 그럼 배터리를 교체를 하든가 새로운 차로 바꿔야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배터리라는 거는 그 안에 광물이 되게 많잖아요. 니켈, 코발트, 뭐 망간 그게 다 돈인데 이걸 네. 버리는 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리사이클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아예 이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원재료를 다 뽑아요. 네. 뽑아서 다시 배터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배터리를 이제 그대로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 개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70%까지 떨어진 성능을 뭐 90까지 올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걸 뭐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그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 전기차가 아직은 많이 안 팔렸잖아요. 기존 완성차에 비해서. 네. 근데 점점 많이 팔리면 그 사이클은 돌아야 하겠죠. 근데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나서도 어느 정도 타야지 이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쵸. 폐 배터리 공부는 해놓으시되 아직은 너무 크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그 폐배터리 시장이 실제로 커지려면 타고 5년은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려면은 만약에 작년이 전기차 시대의 원년이라고 치면 2026년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빠르다, 저는. 네. 대신에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 시장 자체는 어쨌든 언젠가 다가올 미래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네. 인선 ENT 같은 기업이 있는 게 그 재활용 네, 폐기물. 그 아마 네. 아실 거예요. 그 건설 폐기물로 유명한데 네. 자회사 중에 인선 모터스라고 있거든요. 아. 그 회사가 자동차를 파쇄하는 회사예요. 파쇄하면 자동차에 각종 부품 나오죠. 그 고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고철 같은 거를 팔아요. 철강회사에. 넘겨주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도 지금 준비하더라고요. 폐배터리 사업은. 그러니까 기존 사업 잘하면서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네. 왜냐하면 기존 사업에서 돈을 버니까 그럼 이걸 또 같이 시너지 효과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너무 LFP 배터리를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LFP 한다고 막 한번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양극재 이거 다 바뀐다. 그래서 한번 급락했다 다시 오르긴 했는데 LFP 배터리는요 되게 싸긴 한데 분해하기가 좀 어렵대요. 이 공정 자체가 싸게 만들다 보니까 네. 이 중간 과정 하나를 생략을 해요. 그래서 셀, 모듈, 팩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나라가 만드는 NCM 배터리는 중간에 모듈 형태로 묶어서 이렇게 나중에 팩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LF 배터리는 셀 투 팩이에요. 그냥 셀에서 모듈이 없고요. 그냥 바로 팩으로 넘겨버려요. 분해하기 쉽지 않게 어려워요. 어렵게. 네. 그래서 재활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NCM 배터리의 경쟁력은 여전히 남아있고 네. 주행거리는 사실은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갑자기 폐배터리 관련해서 네. 이런 산업이 커진다면 더욱더 NCM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폐배터리 얘기 나누면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공부는 하되 아직은 조금 빠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성일 하이텍 IPO 기다리시는 그때는 분들 한번 이제 관심을 시장에서 관심을 갖게 될 끌겠죠. 때, 그 상장 타이밍 때 IPO 때는 폐배터리 관련해서 한번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도 잘 보고 공부해두자 이런 얘기 주셨잖아요. 이 전력 반도체면은 SiC, 뭐 실리콘 카바이드 있고 질화갈륨, 질화칼륨 아니고 질화갈륨, GAN 이렇게 있는데 둘 중에 무게를 둔다면 어느 쪽에 두는 게 좋을까요? 이게 꼭 무게를 둔다기보다는 너무 둘 다? 달라요. 다르다. 사용처가 좀 다른 게 SiC 반도체는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요. 전기차에 많이 쓰여요. 외부 환경이 좀 열악한 곳, 그런 곳에서 좀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고압, 고전력이 좀 강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외부 환경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 이 전력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에 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네.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에 모터 있잖아요. 네. 모터로 냉장고 조절하는데 그 모터 조절하는 게 인버터예요. 그 인버터 안에 전력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터의 속도를 조절해줘요. 네, 그런 건데 근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뭐 환경이 열악할 게 뭐 있어요. 따뜻한 집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자동차를 만약에 전기차를 타요.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다 저기 험난한 막 지역에 있잖아요. 네. 막 외부에 막 비도 올 수도 있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외부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소재가 SiC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전기차하고 이런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쪽에서 SiC는 많이 쓸 수 있다. 이게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 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가 SK 실트론 비상장인데 SK가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네. 사실 이걸 사고 싶으면 SK를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질화갈륨은 뭐냐면은 이제 그 주로 통신 장비에 많이 들어가요. 고주파에 강해요. 5G가 주파수가 되게 높잖아요. 네네. 이걸 견디려면 질화갈륨 소재를 좀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6G 막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럼 더욱더 사용처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급속 충전하잖아요. 네. 그 전기차 빨리 충전할 때 그때도 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대요. 네. 그러니까 이 전력 반도체가 아까 모터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압을 바꿔줄 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바꿔줄 때 뭐냐면
보통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직류 전류가 생겨요. 네. 근데 우리 집에 220V 꽂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어디죠? 일본이나 미국 가면은 돼지코. 돼지코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교류를 써요. 교류.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전류를 직류에서 교류로.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인버터고 네. 그게 전력 반도체 역할이에요. 어. 그럴 때도. 근데 급속 충전할 때도 그 전류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전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때 쓰이는 소재가 지라갈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라갈륨은 전기차하고도 이제 충전할 때 좀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SiC 반도체는 전기차 안에 보면 모터가 있잖아요. 모터로 주행하는 거 아시죠? 네. 그 모터를 조절하는 거고 지라갈륨은 충전할 때. 아.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소재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성장하니까 좋게 보시고 지라갈륨 쪽에서는 RFHIC 네. 그 통신 장비 회사 이 회사고 그때 작년에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SK랑 RFHIC랑 올해 뭐 제휴사 만든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양사가 협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쪽에서 좀 이 두 기업 관심 있게 보시고 네. 이건 반드시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 예. 그렇죠. 또 앞으로 수요가 점차 늘 수밖에 없는 전력 반도체도 앞서 말씀드린 폐배터리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종목으로 추려본다면 SK 그리고 RF, HIC 이렇게 두 종목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이 올해 좋아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 상승 요인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저번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기대보다 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4분기는 특별 성과금이 다 대부분 지급돼서 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최대 이익 냈거든요. 그럼 당연히 보너스 많이 주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미스가 났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그거 일회성인데. 아직 삼성 직원들 아직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아마 네. 많이 줄 거예요. 네. 네, 이미 그거를 떨어냈어요. 회계적으로 처리를 해놨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15조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13.8조 원인가 그 정도 나온 거예요. 1조 원 이상이 미스난 건 이제 특별 성과급 지급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뭐 회사 펀더멘탈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숫자보다 중요한 건 매출액이 일단 증가했어요. 삼성전자를 평가절하하는 그 투자분들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매출이 10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300조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역대급 지금 매출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제품이 매출액이 잘 나온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제품 단가를 올렸던가 네. 아니면 많이 팔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그쵸. 많이 팔았어요, 실제로. 이번 4분기에도 스마트폰이 되게 잘 나갔대요. 뭐 폴더블폰 같은 거. 근데 어차피 그런 것들이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4분기 실적에서 너무나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신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삼성의 수익성 전략이 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이거 수익성 전략, 그러니까 D램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이번 4분기 실적에도 D램 수익성 개선에 대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디서플린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절제. 네. 그게 한번 사전 찾아보면 절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뭐 아마 유경 앵커님도 아마 그러실겠지만 네. 내가 뭘 어떤 카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장사가 잘 돼요. 2호점 차리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너무 잘 돼. 3호점? 막 이 욕구 들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있다. 절대 물량을 안 늘려요. 늘리면 더 많이 벌겠죠. 근데 2018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그 슈퍼사이클 끝나가지고 네. 다음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왜 이 절제를 하냐면 아우를 도와줘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아우, 그 파운드리랑 아우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빨리 커야 돼요. 그래서 형이 돈을 많이 벌어줄 테니까 너는 빨리 커라. 그래서 이쪽으로 좀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드리가 그 D램은 영업이익률이 50%짜리예요. 네. 파운드리는 10%밖에 안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동생이 더 점수를 많이 줘요. 형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야, 너 원래 잘 버는 사람이잖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유지. 주가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동생이 만약 파운드리가 여기서 매출가액이 점프를 하잖아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인 TSMC를 이제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어떤 수익성 전략은 파운드리를 위한 이제 전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반도체 업종 D램은 기본적으로 좋지만 2분기부터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파운드리 쪽이 올해 좀 승부처가 아닌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성과 나는지 그거는 상반기에 어쨌든 결론이 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3나노 공정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네. 양산 시점이 올해 상반기래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 TSMC보다 먼저 생산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죠. 만약에 진짜 그쵸. 성공하면.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입장에서 좀 주목할 게 이제 D램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D램은 기본인데 하이닉스는 D램만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D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D램 가격 계속 올라가요. 현물 가격이. 그러니까 고정거래가는 고정거래가로 실적을 매기는데 그거는 이제 월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거래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2분기부터는 고정거래가가 올라갈 거라는 전망이 높아요. 네. 근데 지금 현물 가격이 이미 올라요. 그러면 현물 가격에 따라서 고정거래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번 CES에서도 알려졌지만 D램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뀐 게 이번 CES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자율주행, 로봇. 그쵸. 네. 자율주행 로봇에 반도체 안 들어가면 어떻게 그게 움직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새로운 수요가 창출돼요. 그럼 D램의 사이클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 하이닉스가 만년 저평가인데 하이닉스의 가치를 레벨업 할 수 있는 또 좋은 모멘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소부장 기업들도 좀 주가들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네. 일단 저는 소부장 쪽에서는 그 후공정 회사들 있잖아요. 네. 후공정하는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가 예전에는 자기네가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외주를 안 주고 직접 웨이퍼까지 만든, 웨이퍼에서 이제 회로 그린 다음에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반도체를 띄어내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절단이라고 그러죠. 절단한 다음에 검사도 하고 조립해서 패키지에 딱 해놓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반도체 사서 한번 조립해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PC 같은 거 분해해가지고. 아, 남자분들 많이 네, 하시죠. 네. 그게 이제 패키징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꽂으면 돼요. 그 과정인데 그 이제 마무리 과정이죠. 실제 쓸 수 있게. 그걸 후공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 후공정을 이제는 외주를 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거든요. 네.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후공정도 되게 다양한 게, 아까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장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단도 해주고 뭐 검사도 해주는 그런 장비거든요. 웨이퍼에서 이거 칩을 떼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뭐 아니면은 검사,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패키징을 해주는 전용 서비스 업체들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점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외주를 주다 보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 이제 후공정 회사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뭐 독점을 하거나 미국 회사들이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삼성도 뭐 동지세미캠도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감강액이라 그래가지고 웨이퍼에 이제 감강액을 붙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대부분 일본 제품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삼성과 같이 이번에 뭐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국산화 성공한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외부 업체를 대체하는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도체 소부장도 어쨌든 뭐 형님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상승 요인 뭐 너무 많네요. 반도체주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반도체주로 올해 또 투자 수익 많이 내는 그런 한 해 됐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또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잖아요. 반도체가 조정받을 요인을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조정받을 요인은 일단 이제 아까 뭐 파운드리에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ASML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EUV 장비라고 하는데 네. 이 장비를 가지고 삼성이나 많은 업체들이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TSMC도 그렇고 이게 있어야만 이제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요.
근데 ASML이 유일하게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그 회사 외에는 EUV 장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문이 밀려 있어요, 사실은. 음. 근데 그 회사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대요. 그 여기가 그 이재용 부회장도 가서 네, 달라고 맞아요. 한다는 거기 맞죠? 근데 이러면 네. 이제 장비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 그쵸. 스케줄이 좀 밀리겠죠. 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하나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어요. 음. 파운드리 업체한테는 약간 좀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리스크인데 얼마나 빨리 좀 회복이 되느냐가 일단 관건이긴 하겠지만 한 가지 좀 악재는 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3나노 양산에 성공할 거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실패할 수도 있죠. 네. 사실은 삼성이 예전에도 보면 뭐 4나노, 5나노도 수율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한 가지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악재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고정거래가가 올라야 되는데 2분기에 안 오르는 거죠. 네. 2분기 지금 시장 예상은 올라가는 쪽에 예상을 하는데 그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D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 PC, 모바일, 서버인데 서버 쪽은 좋을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도 의의를 제기 안 하는데 네. 문제가 PC랑 모바일인데 모바일이 지금 올해는 예상보다 많이 팔릴 거란 얘기가 많아요. 네. 근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수요가 안 나와가지고 예,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외부 활동 안 해버리면 생각보다 수요가 줄 수 있어요.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이건 또 반대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이제 오미크론 변수가 완화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밖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면 노트북과 PC 수요가 줄겠죠. 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PC 수요가 줄면서 D램 수요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리스크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라는 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버 쪽은 여전히 좋고 모바일도 삼성이 올해 20% 이상 출하량 증가 목표치를 세워놨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 역성장을 했거든요.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중국 데이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삼성전자도 목표를 좀 올린 걸로 봐선 괜찮고 PC도 당연히 줄 수는 있어요.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근데 기업용 노트북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대요. 이번에 CES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용 노트북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CES 2022에서도 그 노트북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이다 뭐 아니면 코로나 변수를 떠나서라도 지금 이제 기업에서도 그러니까 뭐 내가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노트북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집에 가서도 그대로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네.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형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노트북 수요가 준다고 예상을 했지만 기업형에서 이게 만약에 구매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 부분을 좀 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D램 업황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 기업형 시장이 커지잖아요, PC가. 네. 그럼 수혜를 받는 업체가 주로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했잖아요, 낸드 네. 사업부. 그 낸드 사업부가 주로요 기업형이에요, 수요처가. 그래서 하이닉스한테 되게 좀 좋은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 참 기분이 좀 그러실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견디길 잘했다 이러실 거고 바닥에 손절하신 분도 계시겠죠. 아 네. 좀만 참을 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해도요. 그때 난 전혀 먹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온갖 비관론이 우세하니까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안 먹혔는데 지금은 또 이걸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시장이 원하는 것만 듣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투자가 어려운데 분명한 건 반도체는 어쨌든 우리는 평생 이제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네. 없이 못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수요는 꾸준하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저점 대비 한 40% 올랐거든요. 네. 이거 올랐다고 너무 쉽사리 좀 팔지 마시고 한번 좀 계속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10만 5천 원, 11만 원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망 네.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투자분들이 좀 한번 잘 본인 판단으로 한번 잘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8만 원까지는 한번 찍었는데
일단 이제 메모리 좋은 거 반영돼서 저는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려면은 결국엔 파운드리에서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좀 PBR이 비싸요. 한 제가 알기로는 1.6배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1.3배. 네. 근데 결국 이제 그 격차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결국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려면 파운드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메모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삼성전자 10만 원까지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맨날 보니까 TSMC에도 맨날 밀리고 작년에도 기대했다 또 안 되고 네. 본인이 확신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못 하시는 분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왜 확신도 없는 기업을 왜 가지고 가세요? 주식을. 그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확신은 없는데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갖고 계시다가 공부를 하세요. 전자에 대해서. 전자가 올라가야 될 이유들을 한번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게 안 보이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괜찮다더라. 이거는 사실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해서 앞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너무 의존만 하면은 결국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10만 원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삼성전자를 왜 10만 원만 보냐. 나중에 15, 20도 보고 투자해야 된다. 당장이 아니라 몇 년 후까지 본다면. 근데 그런 건 하나의 그냥 저의 의견일 뿐이지 크게 맞고 안 맞고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얘기하는 저도 알 수는 없어요. 네. 뭐 15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는 몇 년 후에 달성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럴 역량이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대하는 게 M&A예요. 그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이번에 CES에서 M&A 한번 하겠다. 네. 그것도 빠른 시간에 결과물 나올 것 같다. 언급을 했어요. 그럼 기업 가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이면 지금 삼성전자를 뭐 8만 원에 고민할 게 아니라 더 사야죠. 빠지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흔들릴 때 더 사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거 될까? M&A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그런 분은 하이닉스 해야죠. 굳이 삼성전자를 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 거예요. 아니면 전자보다 더 괜찮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고민을 진짜 해보시고 저의 의견에 동의하시면 더 사도 됩니다. 네. 더 사고 가져가시고 동의를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 쪽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도 좋으니까 네. 너무 무조건 됩니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삼성전자가 또 대야만 우리나라가 또 증시가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아무튼 좀 삼성전자의 10만 전자가 올해 한번 좀 터치를 했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10만 전자 터치 대부분 분들이 바라실 거예요. 저도 그러고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네. 네, 저도 다 뭐 갤럭시 폰 다 쓰고 있고 뭐 갤럭시 북 쓰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좀 화이팅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함께 또 얘기 많이 나오는 업종이잖아요. 자동차 업황 어떨까요? 또 현대차, 기아 최근에 관심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정말 저도 너무 좀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 못 그러니까 가나? 왜 이렇게 안 갈까? 저도 그러니까 엔진 사업 개발까지 중단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진짜 큰 결정한 거거든요. 네. 그냥 이제 가겠다. 우리는 이제 전동화 쪽으로 간다. 전기차 쪽으로.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건데 그럼 시장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현대차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도 주가 안 갔던 게 너네 너무 포드나 GM보다 늦은 것 같다. 속도 왜 이렇게 느리냐. 약간 불만의 표시인데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도 안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 한국 자동차를 너무 좀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남은 퍼즐은 미국의 공장 증설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보니까 공장 증설 또 빨리 할 거란 얘기도 요새 보니까 기사도 나오고 있고 하는 걸 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또 이번에 정의성 회장이 그 CES 가가지고 로봇 데리고 다녔잖아요. 네. 그 로봇을 단순히 그냥 로봇이 아니라 그 자동차 생산을 하고 이동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4개 이렇게 뭐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건도 실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약간 로봇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현대차는 모빌리티의 방점을 찍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만들겠다. 그게 소형이든 자동차든 뭐 드론 택시 같은 거 플라잉카 나중에 수소 배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까지 뭐 진화할 수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모빌리티와 관련된 사업들을 구상을 했고 이번에 CES에 잘 보여줬는데 시장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뭘 한다 그러면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전자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예전에 IR 할 때요. 우리 수익성 위주로 갑니다. 안 믿어요. 예. 전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안 좋게 하면 그건 믿고. 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기업들 말을 안 믿고 자꾸. 근데 이거는 기업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예전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네. 예.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에 대한 그런 CEO의 메시지나 이런 CES에서 나왔던 방향성을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안 가는 걸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싸게 살 기회 주는 거야. 좀 더 담자. 이런 마인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안 간다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봤자요. 나만 스트레스 받아요. 네. 예. 근데 저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펀더멘탈도 이상이 없고 미래 방향도 정확하게 제시를 했고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 이번에 많이 제시됐던 게 소프트웨어. 네. 그 회사가 이제 현대 오토웨버 같은 회사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전망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는 해보시되 현대차에 대한 뭐 그 흐름 자체는 전혀 나빠진 건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럼 자동차 업종에서는 그냥 대장주만 보면 될까요? 아니 저는 이제 현대차도 좋고요. 뭐 각자 성향인 것 같아요. 나는 완성차야 뭐 계속 돈을 잘 버니까 완성차를 하셔도 상관없고 나는 부품 회사. 난 자율주행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뭐 현대 오토에버, 만도, 현대 모비스도 이런 이제 다양한 부품들을 만드니까 모비스도 괜찮고. 그러니까 나는 자율주행에 좀 특화된 기업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부품사 사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현대차는 다 하잖아요. 골고루 하니까. 근데 특히 만도 같은 회사는 뭐 자율주행 위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하나만 하시든 기아를 하나 하시든 부품을 고르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좀 선택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그리고 주가에 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제약바이오주 섹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진짜 많은 분들 답답해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좀 추세적 상승까지가 힘들다면 기술적 반등도 혹시 좀 노려볼 만할지 올해 어떨까요? 사실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는데 여기서 이런 게 열리면 보통 주가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번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또 바이오가 성장 섹터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찬밥 대우받는 네.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올해 저는 특히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너무 성과가 안 좋았고 주가가 그리고 올해는 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작년까지 임상 시험을 못 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못 했다는 거는 신약 개발이 중단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올해는 환자 모집이 좀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상 시험이 좀 재개되면서 네. 모멘텀을 좀 저는 충분히 받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괜찮죠. 신약 개발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중견이나 대형 제약사 보면 전통적인 그런 이제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제약사들 보면은 우리가 약국 같은 데 가서 약을 처방받고 네. 먹잖아요. 병원 갔다 와서. 근데 그럴 때 요새 병원 안 가시잖아요. 잘 안 가죠. 병원 안 가고 약국도 잘 안 가요. 예, 근데 위드 코로나로 가면 병원, 약국을 가게 되겠죠. 네. 예전보다는. 그러면 처방의약품 매출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중견이나 대형 제약사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아니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니까 처방의약품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약국도 안 가고. 근데 올해는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신약 개발하는 업체랑 이런 이제 그 처방의약품 매출이 높은 제약사들은 역발상 매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너무 안 좋았으니까 반대급부로 올해는 한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제약바이오에서 좀 주목하실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올해 좀 약간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도 보니까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모더나가 백신 개발할 때 있잖아요. 어떤 신약을 개발할 때는 후보 물질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후보 물질을 하나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네. 사람이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그걸 뽑아낸 거예요. 근데 진짜로 모더나가 잘했잖아요. 어쨌든 네, 그쵸. 만들어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신테카 바이오인가? 아, 그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 회사가 요새 증권사 보고서로도 많이 나오는데, 많이 올랐어요 요즘. 예. 네. 근데 그 기업이 바로 그런 정책 수혜줍니다. 그런 걸 하고 있고. 음. 근데 제약회사 입장에서 너무 편하죠. 왜냐면 나는 신약 후보 물질부터 후보 물질을 발굴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임상하고 임상, 1, 2상 이런 다음에 FDA 승인받고 이 과정인데 첫 단추부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꼬여버리거든요. 네. 근데 인공지능 기술을 그거를 시간을 단축시켜 버립니다. 음.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산업이 지금 의약품 쪽으로도 이제 확산이 되니까 이런 쪽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는 또 저희 증시 라이브에서 공략주로 제시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죠. 수익이 많이 난 그런 종목이고 지금 뭐 제약 바이오는 이제 뭐 역발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 최근에 또 정책 관련해서 이제 대선 후보가 탈모 관련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볼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별로 전혀 정책주. 그러니까 네. 저도 뭐 탈모 얘기 나와서 뭐 관련주도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공약사항이긴 한데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대감이지 뭐 완전히 확정된 거 아니고 또 그 후보가 당선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주권은 이미 그거 이제 이게 마치 지금 당장 될 것처럼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찐을 가려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그걸 본 순간 저는 이제 물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투자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매매는 못하지만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딱 보고 봐가지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이게 한 번씩 누군가는 이제 단타도 하겠지만 전혀 몰라요. 제가 탈모 쪽에 대해서 뭐 그런 공부를 해본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저는 아예 관심조차를 안 가져요. 예, 그리고 그런 걸 왜 또 말씀드리냐면 내가 잘 모르는데 뒤늦게 들어가다 다 물려버려요. 공부도 안 되는데 아 이거 된다. 그래서 막 종목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된다고 하니까 또 사요. 거기서. 물려서 또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내가 모르는 거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재료가 나와도 절대 사지 마세요. 혹시 사게 되더라도 그날 팔고 나오세요. 이걸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물리면 물리는 대로 손절 하시고 이익 났으면 그날 다 정리를 하세요. 네. 그게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탈모 관련주에 대한 의견까지도 또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최근에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수소 관련주도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친환경 관련해서 수소는 좀 더 길게 봐야 될까요? 전기만 지금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소가 그러니까 왜 전기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답답하냐면 눈에 잘 안 보여요. 전기차는 지금 보이잖아요. 막 테슬라 많이 돌아다니고 아이오닉 5 보이기 시작하고 기아의 EV6인가요? 전 개인적으로 그 차 정말 마음에 들던데 디자인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요새 간간히 돌아다녀요. 네.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꼭 이제 한 두세 대씩 이렇게 충전하고 있고 EV6? 뭐 그런 것도 있고 테슬라도. 네, 테슬라는 이제 진짜 흔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투자할 때도 좀 이제 편하죠. 근데 수소는 안 보여요. 넥소 가끔 아주 네, 가끔. 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충전소가 있어요. 네. 줄이 길어요. 수소차가 현실적으로 승용차로 타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게 매일 타야 되는데 충전을 어디서 할 거예요? 충전소가 없어요. 서울에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깔기가 너무 어려운 게 주민들이 반대를 한대요. 위험할까 봐. 폭발할까 봐. 예, 그래서 자기 동네 주변에 그거 생기는 게 좀 싫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수소는 결국엔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것 같아요, 수소차가. 수소 택시 트럭, 뭐 이렇게. 트럭 같은 거. 예. 아니, 택시도 저는 왜냐면 빨리빨리 그걸 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택시는 좀 전기차 쪽으로 많이 될 것 같고 택시는 장거리는 안 뛰잖아요. 네. 근데 수소,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는 장거리 뛰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수소는 한 번 충전하면 1000km씩 갈 수가 있고요. 네. 충전 시간이 2, 3분 안에 끝나요. 되게 짧아요. 그럼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 수소가 낫죠. 이게 왜냐하면 전기차는 최소 1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는데 네.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다 버려야 되니까 시간을. 그래서 오히려 수소가 더 유망하다. 근데 승용차랑 달리 상용차는 시장이 작잖아요. 네.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작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소차 생각하실 때 전기차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현대차에서도 언급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네. 수소차를 상용차 위주로 간다.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너시스 뭐 수소차 모델 개발하다 뭐 중단했다는 얘기 네. 나오는데 그거는 뭐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현대차의 방점은 아무튼 트럭이나 버스 쪽입니다. 예, 이런 쪽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소차 말고 수소 관련 섹터가 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EU에서 텍소노미라고 녹색 분류 체계를 조만간 발표할 텐데 거기에 원자력하고 천연가스가 들어갔어요. 신재생 에너지주한테는 좀 악재죠. 왜냐하면 그 그러네요. 녹색 분류를 그쪽으로 해버리면 원자력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상대적으로 친환경 투자가 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우려도 좀 주가에는 부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수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다는 발전 원료로서 수소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연료 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건물에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쪽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소 자동차보다는 그 건물용 연료 전지 만드는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선별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을 좀 추려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SK 같은 기업이 미국의 플러그 파워런에서 지분 투자를 했어요. SK도 괜찮고, 우리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듀산 피오스. 이게 이제 연료전지 대표 네. 기업이고, 그 연료 탱크를 만드는 그 소재가 그 탄소섬유예요. 이 탄소섬유를 만드는 업체가 효성 첨단 소재. 효청. 예, 이런 기업들은 또 각자 경쟁력이 있으니까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여러분들 제가 다 압니다. 로봇 관련주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연말부터 지금 연초에도 계속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막상 뭐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뭐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국산화 문제 등등 뭐 리스크 문제 없을까요? 이게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로봇 하면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아톰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닮은 것도 하겠죠, 언젠가는. 할 텐데 그거보다는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사람 모양 말고 팔만 있는 거, 로봇 팔. 뭐 이런 작년인가요? 현대차 아이오닉 5 나왔을 때 현대차 그 전시 공간에서 로봇 팔이 커피를 따라주더라고요. 제조를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지금 현대차는 로봇 쪽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처럼 생긴 휴먼 로봇 말고요. 그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로봇 시장이 커질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데 돼서 이제 사람이 하기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일단 먼저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인간 같은 로봇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순서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현대차가 이번에 인수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족 보행 로봇이잖아요. 이제 개처럼 생겨가지고 그 로봇처럼 이제 진짜로 좀 이렇게 어쩌면 이제 우리가 가기 힘든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정말 사람이 뭐 손이 닿지 않는 구간, 네. 이런 데 필요한 그 로봇들이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심으로 해서 많이 저는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에 뭐 로봇도 몇 개가 또 공개가 된 것도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동용 로봇, 이렇게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건을 싣거나, 이건 모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로봇의 일종이겠죠. 예, 그런 로봇들이 앞으로 점점 대중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줄이는 게 뭐 기업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노동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로봇 시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보시고, 아직 우리나라가 시장이 큰 건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니까 조만간 시장은 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로봇주 중에서는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가장 앞선 것 같아요. 가장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로봇주 중에서는 보니까 LG전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LG전자 그 구광모 회장님이 좀 로봇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예요. 실적 보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봇 산업이 뭐 큰 건 아니니까. 근데 LG전자가 지분 투자했던 기업은 그래도 LG그룹이 투자한 거니까 좀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한번 주가 조정 받을 때, 지금은 사지 마세요. 그 로봇주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지금.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한번 기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로봇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유효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대중화될 거고 산업은 점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고요. 로봇주 중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현대차그룹 그리고 LG전자가 투자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데 지금 말고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로 가야 되잖아요. 아직 이제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 있는데 선진 지수 언제 편입될 수 있을까요? 올해 될까요? 네. 아니 이게 편입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그 관찰 대상국에 먼저 그쵸. 선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올해 6월에 먼저 관찰 대상국에 편입부터 돼야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관찰을 해요. MSCI가. 아. 얘네 진짜 선진국에 올라가도 되나 안 되나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첫 단추가 잘 깨져야 되니까. 6월 달에.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열심히 지금 뛰고 있으니까 네. 아마 6월에는 좋은 소식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 제일 큰 이슈가 환율이에요. 환율 시장 개방해라 24시간. 이것만 조율만 되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IMF 당할 나라는 아니잖아요. 지금 외환보유고가 그쵸. 세계 8위 정도 돼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외환보유고 걱정 때문에 그 MSCI 이거 우리 환율 개방하면 또 나중에 IMF 오면 어떡하냐. 이 걱정은 안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보고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관찰한 다음에 2023년 6월에 최종 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 편입은요 또 1년 후에요. 그럼 되게 좀 오래 2024년. 걸리죠. 2024년 6월부터. 근데 주가는 아시잖아요. 편입되는 날짜가 결정이 되면 먼저 움직여요. 주가는 그렇겠죠. 항상. 그래서 외국인이 미리 들어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만약에 2024년 6월에 편입이 실제로 이제 절차가 딱 시작이 되면 그때는 오히려 주가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선반영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 6월에 이제 관찰 대상국 편입 여부가 일단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걸 좀 관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연말에 이제 연초에는 나오셔서 새해 전망도 하면서 업종 얘기도 나누면서 중국 쪽 얘기를 좀 나누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주셨었는데 우리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중국 시장 체크 포인트를 좀 찝어볼게요. 아까 뭐 전인대 얘기 3월 달에 좀 나왔었고요. 일단 지금 2월 달에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하니까 그쵸. 이게 끝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부양책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환경 규제 좀 이슈도 있을 거고 뭐 석탄 가동도 중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2월 말까지는 중국에서 큰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끝나면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전인대로 넘어가게 되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지금 올해 자기가 3연임이 결정되는 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가 진짜 악화되면은 그게 명분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한 번의 부양책은 더 쓰지 않을까. 특히 작년에 이제 경제 공작 회의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그 언급했던 것도 예전엔 규제를 먼저 꺼냈는데 이번에 나왔던 거 안정.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하향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부동산을 너무 잡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선회를 했다는 건 올해는 적절한 부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 그 전인대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나 지급 준비율 인하 같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그거를 좀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강도를 너무 높게 가져가지 마세요. 옛날에 막 금리 인하할 때 막 팍팍 해가지고 중국 증시 급등하고 그런 것보다는 경기 하강을 막으면서 조금 회복시키는 그 좀 완만한 정도의 부양책은 나올 것 같다. 근데 이 정도만 나와도 왜 긍정적이냐면 작년에 너무 규제를 심하게 했어요. 긴축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증시까지. 네. 근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풀어만 줘도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3월이 좀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에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책이 좀 잘 우리 시장에 도움되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2월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이 부분도 있는 거죠. 네, 2월까지는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물가를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하실 게 미국과 중국이 둘 다 물가 발표하거든요. 네. 그게 여전히 높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근데 한 달은 더 봐야죠. 여기서 보실 건 레벨도 레벨인데요. 그 악재 피크아웃이라고 악재도 정점 찍고 내려가면요. 주가는 급등해 버려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호재도
계속 이제 강도가 올라가다가 호재의 딱 정점일 때는요 주가 급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 개념인데 악재 피크아웃을 물가에서 우리가 한번 1, 2월에 한번 체크를 하면 돼요. 그래서 2월까지 보고 물가 생각보다 이제 좀 꺾이네. 이러면은 증시가 3월부터는 네. 또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고 그때 되면 또 성장주도 아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월까지는 그런 좀 물가 지표 보면서 조금은 지금은 지수는 좀 답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자면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가 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공급망 노이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제 연준 금리 인상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일부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공급망이 또 되면 물가가 또 튀어요. 이게 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만약에 지금 낸드 가격이 벌써 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안 공장이 또 감산 들어가니까 네. 삼성에. 그러니까 이 자체는 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금리 인상을 또 빨리 할 수 있는 요인 중. 그러니까 사실 금리 인상을 이룬다고 해서 더 빨리 하진 않겠지만 명분이 더 생겨버리는 거죠. 예, 우리 3월에 하는 거 거 봐라. 안 하면 안 된다. 이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긴축 스탠스 강화에는 분명히 명분은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오미크론 변수는 저는 뭐 결국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ISM 제조업 지표 보니까 이 가격 지표가 좀 꺾였어요. 이 피크아웃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어요. 뭐 배송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공급망 이슈도 지표상으로는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네. 한마디로 다행이네요. 피크아웃. 네. 그 악재의 피크아웃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아직은 이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올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지금 얘기 많이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제 올해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자동차 업종 한 종목 넣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올해는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공부한 만큼 돈 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엔 공부해도 돈 못 벌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반기에. 재작년에는 공부 안 해도 벌었고. 네, 안 해도 벌었고 작년에는 엄청난 네. 물수능, 작년엔 불수능이라 공부를 정말 엄청나게 하신 분은 아니고서는 그 운도 좀 있어야 되겠죠. 작년에 메타버스 하신 분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쵸. 근데 작년에 정말 내가 삼성전자도 공부해보고 뭐 전기차도 공부해보고 현대차도 해봤는데도 빠졌잖아요. 성과 안 났죠. 네. 근데 올해는 공부한 만큼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장보다는 올해는 좀 그 종목 장세 한마디로 업종과 기업별로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장세가 계속 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좋아질 게 뭔지를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떤 기업이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냥 그건 상상일 뿐이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격 측면에서도 올해 연초에 지금 움직이는 기업들 한번 보시면 진짜 못 오른 기업들이 다 올라가요 갑자기. 예,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 가치주 장세가 펼쳐지는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예를 들면은 그 올해 지금 조선주도 좀 되게 세잖아요. 네. 조선주를 딱 봐요. 근데 가치주 장세예요. 그럼 조선주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조선주를 봤더니 연초부터 수주 대박이에요. 막 수주가 쏟아지고 LNG선 수주하고 LNG 연료 추진선 수주도 하고 성과를 봤더니 선박 수주하는 가격도 올라가요. 네. 네, 이게 왜 이럴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럽이 지금 러시아에서 네, 천연가스 절반을 수입하는데 네, 그렇죠. 자꾸 푸틴이 짜증나게 하잖아요. 공급 안 해? 근데 그거 없으면 유럽 경제가 마비돼요. 근데 거기는 가스관으로 받아요, 러시아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아시아로 향하던 그 LNG 선박 있죠. 네. 이게 유럽으로 간대요. 지금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 부족하니까. 그건 뭐죠? 발주가 많이 나요. LNG 그 플랜트 운영하는 회사들이요. 이 사태를 지금 알고 있겠죠. 아, 유럽이 이제는 아시아나 미국 같은 데서 수입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네. LNG 선박 발주를 해버려요. 누구한테 할까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죠, 당연히. LNG 선은 거의 우리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국 회사들한테 굉장히 좋게 작용하고 또 친환경 선박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탄소 배출 줄여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회사들 외에는 잘 못 만듭니다. 네. 친환경 선박도 이게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격이 싸서 작년에 못 올랐는데 조선주를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어요. 이런 건 투자해볼만 하잖아요. 네. 근데 단지 이런 거죠. 가격은 싼데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냥 저가 매수 들어가서 올라가는 기업이 있어요. 이런 기업은 짧게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석유화학 기업들. 석유화학 기업들은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2월까지는 강할 텐데 예를 들면 1, 2월 정도에 올라가면 팔아야 돼요.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네. 근데 조선주는 저는 좀 길게 끌고 가도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것도 저는 장기 투자 좀 해볼만 하다고 요새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이제 금리 2년 동안 올릴 거예요. 그쵸. 이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주가가 너무 안 갔어요. 장기간. 완전히 PER이 그러니까 은행주들 PBR이라 그러죠.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 보통 한 배를 우리가 청산가치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돈을 벌면 자기 자산가치보다는 주가 높아야지 그러는데 은행주들은 자산가치의 30%밖에 안 돼요. PBR이 0.3배. 네. 너무나 할인이 심해요. 지금 심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이제 너무 억눌려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싸다. 배당 6% 준다 1년에. 그럼 뭐 안 살 이유가 예, 없다. 은행주 하나는 사놔야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염미사님이 제일 좋게 보는 은행주 탑픽은 혹시 뭘까요? 저는 이제 JB금융주 좀 좋고. JB금융지주. 전북은행. 예. 거기가 이제 왜냐면 이제 JB금융지주가 이제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 시장이 이제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더 싸요. 시중은행보다 더 싸고 사업 구조도 훨씬 더 이게 우리가 들여다보기 쉬울 정도로 좀 단순하고 그래서 그런 좀 메리트가 있고 또 지방에서도 각각의 이제 어쨌든 이제 성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익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거기다 배당도 많이 주고 더 저평가돼 있고. 그러니까 은행주는 솔직히 구분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싼 거 사면 좋잖아요. 그쵸, 예, 그쵸. 배당도 많이 주고. 네. 그래서 저는 JB금융주죠.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탑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진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또 자꾸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약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제가 아무리 이게 전달을 해도요.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도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뭐 다양한 유튜브 방송을 보고 한 번 보잖아요. 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해는 되잖아요. 네. 한 번 더 보세요. 어떻게 보냐면은 그때는 1.5배속으로 보세요. 그리고 타이핑을 하세요. 멈춰가면서 맞다. 중요한 것만 이제 빨리빨리 스킵하면서 걸을 건 거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오늘 여러 업종을 소개했는데 난 자동차 관심도 없어. 그러면 그 부분 패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섹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나는 삼성전자에 지금 꽂혀 있다. 근데 염승환 이사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올해 파운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럼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노트를 만들어 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한 번 자기가 요약하는 거랑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이건 제가 장담해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저도 실력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이게 항상 제가 요약을 하거든요. 네. 그럼 진짜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한 번 더 보실 때 꼭 한번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요약을 하는 순간 자기도 생각을 하게 돼요. 맞아요. 이게 맞나? 이게 맞는 얘기인가? 그러면 또 이제 끝나고 나서 궁금해서 찾아봐요.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뭐 주식의 왕도가 어디 있어요. 네. 누구 말이 정답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 그거는 절대 정답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주식에. 진짜로. 예. 네, 그런 그래서 분들 유의하시고요. 자만하시면 안 되고 잘 될 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저도 왜냐하면 잘 맞을 때는 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항상 검증하시고 자기만의 노트를 꼭 만들어 보시고 생각하시면 네.
그래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앞서서도 올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올해는 이제 종목 장세고 공부가 먹히는 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한번 좀 편하게 보시고 두 번째 보실 때는 아셨죠? 2배속으로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가끔 그 저희 방송 라이브 때도 메모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메모하는 습관 꼭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여러 번 보시고 주변에도 저희 방송 좀 많이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염승환 이사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최근에 톱니 이런 투자 전략가들 의견에 사람들이 좀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염승환 이사님이 좋아하는 투자 전략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뭐 해외 쪽은 잘 몰라요. 예. 해외 쪽 사람들은 뭐 제가 기사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네. 크게 관심은 없고 저는 이제 국내 증권사 보고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최근에 그래도 제가 가장 이렇게 뭐 시황이나 이런 전략 리포트를 보면서 이분은 정말 좀 찐이다. 대단한 것 같다. 그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제 전략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작년에 원래 한국 투자에 계시다가 신영증권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사실 제가 또 한번 인터뷰도 해봤어요. 다른 방송에 직접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 뭔가 포스에 압도당했어요. 진짜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자기 논리가 명확해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라도 나는 이러이러한 논리 때문에 시장을 좀 2월인가 3월까지 좀 부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해소되면서 아마 봄 이후는 좋을 것 같다. 그걸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좋은 거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상황이 바뀔 때 긍정적으로 보고 이러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될 때 또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네.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략 담당하시는 분인데 반도체 공부를 또 엄청 하신 거예요. 올해는 무조건 반도체다. 섹터를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2022년에. 네. 근데 진짜로 그게 또 맞았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한번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박소연 연구원님의 그 보고서도 한번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신영증권의 박소연 애널리스트. 네. 어떤 보고서를 쓰셨는지 아주 또 명확한 논리가 있다 얘기 주셨으니까요. 우리도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새해 맞아서 이렇게 좀 저희 스페셜리스트에서 초대를 해봤는데요. 새해니까 그래도 덕담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게요. 근데 올해 이제 연초부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작년하고 너무 반대잖아요. 작년에 1월에 벙벙 뛰었어요. 좋았죠, 그냥. 1월에.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흥분했는데. 그냥 반대면 좋겠어요. 올해는 네, 이렇게 시작하지만. 맞아요. 차라리 좀 약간 뭐 액땜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냥 지금 너무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게 이제 좀 반전이 돼서 한 봄부터는 한 3월부터는 좀 3월부터. 강세장이 진짜 와서 전고점 3,300 넘는 네. 흐름이 나오길 좀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막 도망치려고 그래요. 주식 팔고 그러지 마시고 한국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간다면은 그래야 되겠지만 그럴 이유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 좋을수록 더 치열하게 공부하셔서 이럴 때 또 포트폴리오 재편하면 나중에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진짜 공부한 만큼 벌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워런 버핏의 얘기 중에 두려울 때 용기를 내고 그다음에 흥분할 때 두려워해라. 작년 1월에는 흥분했잖아요. 네. 사실 그때 두려워했어야 되고 지금 막 무섭잖아요. 막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그 잘 나던 기업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용기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대신에 그 용기라는 게 준비가 안 된 자한테는 용기가 아니라 그건 무모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알잖아요. 그럼 자신 있게 용기 내면 그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올해는 두려울 때일수록 도망가지 말고 용기 내보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망갈 장 아니고요. 용기 내고 좀 자신 있게 시장에 대응하고 또 순응해야 되는 그런 2022년인 것 같습니다. 공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공부는 저희 한국증권TV와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 진짜 많은 얘기 나눠봤어요.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인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